제가 그 강의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하고 같이 어떤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대부분이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몇몇 분들은 그런데 좀 아쉽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들이 더해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론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깊이의 문제는 설명이 쉽고 안 쉽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쉽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했다고 하면은 지난 강의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만약 오늘 강의도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두가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제 강의가 되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약간 좀 오늘이 특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강의 중에서 가장 이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의 문해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쭉 내용이 많거든요. 천천히 가다가 또 빨리 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빨리 가고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어요. 음, 물어보고 싶어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제가 있는 어떤 티어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말이 되게 저한테는 가까운 말인데, 여러분들은 어때서요? 여러분들은 본래적 정체성이 뭐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라고 상상해 보면 비교적 쉽게는 뭐 한국 사람,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빠로서 혹은 성별에 대한 것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떤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규범화되어 있는 어떤 정체성이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여러분들 안에 뭐 다른 어떤 LGBTQ 플러스에 관련된 어떤 정체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본래적이라고 썼어요. 본래적. 요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사실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것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존재. 일단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의 존재,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무엇을 어디다가 두는지, 어디를 두고서 먼저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본래적인 거. 제가 진짜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게 원래가 그래, 본래가 그래, 근본이, 이 얘기 진짜 많이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본래적인 거는 없다고 믿는 어떤 지금 저의 사유 방식에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 말 속에 있는 습관도 그걸 하지 않으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신경증적인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신경증적인 거는. 그만큼 제가 제 그 정동이나 감정을 억압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내적으로 제가 굉장히 엄청 엄밀하게 제 인생을 좀 쪼개가면서 사는 편이어서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요즘엔 정체성이라는 말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오늘 내용에 길이 흘러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와 함께 지난 강의 한번 잠깐 볼까요? 그 1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능신 개념이 어떻게 정신과 물질, 말과 몸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이해했는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서구 신학과 하나님이 딱 합쳐지면서 로고스, 정신 이런 것과 하나님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이 저 넘어 있는 어떤 우리가 닿지 못하는 어떤 저 공간에 있는 저 멀리 흔히 우리가 말하는 초월되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몸, 물질, 어떤 자연 세계는 명령을 기다리는 어떤 수동적이고 죽은 진료로 전락됐다. 이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거를요, 캐서린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저희가 신유물로
신유물론을 같이 오늘 이야기할 텐데 저는 신유물론주의자도 아니고 캐서린 켈러 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본래적 어떤 정체성이 될까 봐 계속 그 안에서 비껴나가고 미끄러져 나가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같이 오늘 많이 이야기할 어떤 학자 중에 한 명이 캐서린 켈러인데 그 도구가 많이 되어줄 거고 여러분들의 사회에 있어도 이 신학자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제 소망이 있어요. 특히나 제가 이 캐서린 켈러 약간 여담인데 이분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그 제가 그 전에 근무했었던 교회에서 이분이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오셔서 그 설교를 했었는데 캐서린 켈러처럼 이렇게 대학자가 왔는데 그분의 그 삶의 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도 많고 저명한 학자인데 그 태도가 어찌나 위계적이지 않은지 그게 저한테 너무 그 삶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에서 보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저한테 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유명한 학자들이 저희 학교에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 자체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저한테는 엄청 이렇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보게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켈러는 저에게 되게 큰 기쁨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계속해서 신학을 하고 있고 그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에서 가르치는데 캐서린 켈러가 워낙에 이제 유명해지니까 다른 공간에서도 아무래도 뭐 철학이나 어떤 뭐 지금 이제는 뭐 과학과 신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불려다니는 거예요. 근데도 켈러는 계속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아무리 자기가 유명해지고 다른 데를 불러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명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일은 여기서 신학을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세계에 대해서 신학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목회자 양성하는 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저한테는 뭔가 굉장히 감동적이어가지고 이 뭔가 백그라운드와 그 사람의 스토리가 저한테 더 이 학문에 대해서 가깝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다가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켈러가 그런데 그래서 그 켈러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물질 세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위 계급에 하위 위치에 놓는 거에 대해서 아래 위치에 놓는 거에 대해서 물질 공포라는 말을 했어요. 그 메터리얼 포비아라고 하는데 메터리얼이 이제 물질이잖아요. 포비아가 이제 저희가 공포.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러냐면 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러니까 남성신, 여기서 한 가지 남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계시는 생물학적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으로 일컬어졌던 남성의 상징, 남성의 규범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통제하고 완벽하고 무언가들에 대해서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것이 남성신인데 그 남성 신문적인 어떤 그런 강박 때문에 물질 포비아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이 가진 어떤 생동감, 어떤 신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에이전시 이런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물질을 그저 신이 명령하고 그 안에서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로봇이나 시체처럼 취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켈러의 그 비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어떤 길들여지지 않은 조직,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생동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오히려 어떤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 혹은 어떤 어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이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혼돈, 만들어 놓은 질서를 어기려고 하는 어떤 낯선 나그네들이 이 공간을 계속 찾아오거나 이 공간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제 안에
아까 말했던 남성 신론적 공포가 제 안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질 공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명령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역동성, 딱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아니면 어떤 제 연구, 이런 것들이 딱 저한테 중요한데 그 대상, 그 역동성,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역동성 자체가 혼돈, 어떤 길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계속 뒤섞여지고 탁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제가 참지 못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공포라는 조건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속박되어 왔다는 거. 어떤 역동성 자체가 악이나 이렇게 때려잡아야 될 것으로 규정해 왔다는 거. 근데 사실 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실제 성질인데 그것을 싹 다 죽여버렸다는. 그게 물질 공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캐서린 켈러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랑 말, 로고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딱 고립되는 상황인 거죠. 물질은 타락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몸도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배제해 온 것이 어떻게까지 켈러는 말하면 이게 신학적 병증이라. 이게 병이다. 이 병 자체를 고칠 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제안해야 된다가 이제 이 물질 공포에 대한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켈러의 이야기와 함께 지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이제 물질 공포는 어, 단순히 이제 물질 자체가 이렇게 물질의 위치를 낮은 대로 자꾸 끌어당기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계를 자꾸 이해하는 방식 전체를 규정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이 수동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거는 의미를 자꾸 받아들이는 기반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자꾸 쏟아질 때만 이 그릇 자체가 그 어떤 수동적인 것 존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말, 로고스, 말씀, 담론이라고 이제 이걸 얘기할게요. 담론은 세계를 조직해요. 그리고 규정해요.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담론은. 그러니까 담론은 물질을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담론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 자체는 사실 뭐 어떤 것도 없어요. 에이전시가 없으니까 말이 우리를 규정함으로써 말이 우리를 의미를 주면서 의미가 몸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까 캐서린 켈러가 말하는 그 물질 공포와 연관이 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디스 버틀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주디스 버틀러 얘기하기 전에 혹시 계신 자리에서 비디오 켜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굴을 같이 이렇게 서로가 약간의 조금이라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자 계신 자리에서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안 되는 상황, 제가 볼 때는 지금 식사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카페나 이런 공간에서 계속 못 떠나시고 식사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당연히 양해가 되고요. 혹시라도 괜찮으신 분들은 얼굴과 함께 강의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버틀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버틀러는 퀴어 이론가예요. 버틀러 자체가 그 레즈비언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당면한 과제였을 것 같아요. 학자이면서 또 자기가 퀴어라는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연구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거의 지금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에 지평을 아주 그냥 흔들어댑니다. 저도 저의 30대 초반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독서하고 가장 저를 막 감동시켰던 책이 주디스 버틀러 책이에요. 근데 진짜 쌍욕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독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설명한 만큼의 이해가 저한테 좀 된 것 같아요. 한번 버틀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몸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행, 퍼포머티비티거든요.
우리가 퍼포먼스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무언가를 연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수행해내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면 사실은 몸을 통해서 물질이 그러니까 물질, 내 몸이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함으로써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의미가 먼저 있고 내 몸이 있어. 이걸 완전 전복시켜 놓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섹스가 자연이고 젠더가 사회고,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성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성별을 쓸 때 그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쓰시잖아요. 대부분의 상황이. 그런데 그 섹스는 본래적으로 무슨 유전자, 염색체, 혹은 뭐 자궁의 유무, 뭐 성기의 그 다름을 통해서 결정지어지는 자연에서 온, 마치 본래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건. 근데 젠더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성은 이래야 돼. 남성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규범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 사회적 성이라고 해서 젠더라고 구분을 지어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시대적인 어떤 그 발견이었거든요. 특히나 그 여성학 안에서는. 그런데 버틀러가 그런 게 어딨어. 섹스가 진짜로 정말로 본래적인 거고 자연에서 유래된 거고 고정된 거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염색체, 태어나기 전부터 자궁이 가진 것은 여자, 그 페니스가 있는 것은 남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 안에서 거기에 섹스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섹스도 결국 문화지, 어떻게 섹스가 자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버틀러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오늘 강의를 더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저 자연, 본질, 타고난 본성이라고 믿어왔던 몸조차 사실은 규범과 반복 속에서, 그러니까 아들로 키워지는 거예요. 딸로 키워지는 거고. 아들이라고 꼭 태어나면은 그 사람의 몸에 기입된 어떤 몸의 그 신체적인 어떤 그 다름을 통해서, 아, 남성. 근데 거기 신체적인 다름이라고 하는 걸 구분 지어졌잖아요. 남성은 이렇고 여성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섹스가 자연이냐. 그거 역시 문화지. 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의 몸은 결국 우리가 남자로 켜져야지 하면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로 커져야지 하면 여자가 되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규정지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곳에서 어떤 거를 붙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몸이 수행하면서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몸이 강조되는 듯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버틀러가 요즘에 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이유가 이걸 자꾸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계속 내고 있어요, 버틀러가. 지금 자기가 이 젠더 트러블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그 안에서 지금 자기가 너무 담론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계속해서 글을 다시 써내고 있거든요.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또 진짜 열받아 죽겠는데, 결국 그 사람이 지금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지금 계속 왜 나는 몸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담론으로 지금 가버리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잠깐만 하면서 지금 그걸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버틀러가 무슨 이제 아주 크나큰 혁명적인 어떤 제안을 한 것 같지만, 그런데 모든 게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그게 결론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섹스라고 하는 것도 문화, 젠더라고 하는 것도 문화. 여기서 문화가 결국 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모든 수행이 어떤 담론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버틀러가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이 결정지어진다고 말을 해버렸는데, 그 수행 자체가 이미 문화잖아요. 남성의 문화, 가부장의 문화, 여성의 문화, 교회 문화, 어떤 질서.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규정돼 버린다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사실 버틀러는 처음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 완벽하게 담론 중심으로, 이게 더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제 의미만으로 모든 게 결정돼 버린 거예요. 너는 어떤 의미야? 너의 몸은 어떤 의미야?
동현님의 몸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 지금 기강님의 몸이 어떤 의미예요? 근데 몸은 단순히 의미의 결과로 환원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몸은 실제로 상처 있고 변화하고 죽어요. 여기에 의미를 다 달 수가 있어요. 문화적인 해석 안에서 몸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버틀러는 그걸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다쳤어요. 병에 걸렸어요. 죽었어요. 이게 담론이 만든 결과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집에 가다가 차 사고로 죽었어요. 어떤 담론? 어떤 담론 속에서, 어떤 언어 속에서 그는 의미를 가지고 죽었을까요? 다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은 사실 해석 이전에 이미 발생해요. 여러분의 고통이 해석 다음에 옵니까? 아파요, 일단. 먼저 아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이 이미 먼저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요. 여러분, 약을 먹잖아요. 약은 몸을 변화시켜요. 환경은 신체를 변형시켜요. 바이러스는 어떤 의미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침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물질, 몸, 어떤 세계라고 하는 건 담론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약물에 반응하고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변해요. 세게 때리고 부러지고. 이 의미로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질은 어떤 수행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가진 몸 자체가 이 어떤 수행을 막 통해서 얻어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 거거든요. 몸은 상처 있고 변형되고 저항하는데 우리의 고통 자체가 해석되기 이전에 버틀러에 따르면 항상 모든 건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 이전에 발생해. 우리 몸 자체는 항상 해석 이전에 정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정동은 우리가 아주 무서운 어떤 그 사자를 만났어. 그 사자를 만났을 때 무섭다라는 공포. 나 사자를 만나서 무서워하기 전에 내 몸에 뼈가 이렇게 막 굳는 것 같고 여기에 털이 솟는 게 정동이에요. 여기에 의미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물음을 계속 던지는 이유는 몸은 상처 있고 변형되고 저항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몸 자체가 의미를 만들지만 의미 자체가 몸을 만들고 이 자체가 사실은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없는 그것으로 물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던지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을 수 있는데요. 안 괜찮아도 계속 가봐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더 안 괜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물질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잠깐 신유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유물론이라는 말 자체가 막스주의를 한 번 더 해석한 그거 아니고 말 그대로 유물이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지금까지 어떻게 봤었는데 물질은 A라고 봤었는데 아니 그 A 완전 틀렸어. A 다시 아니 전혀 다른 B 혹은 C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새로운 이해니까 신유물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로는 뉴 메터리얼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인데 새로운 물질주의예요. 이게 무슨 물론 막스주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는 방식이 있죠. 원래 본래적인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물질과 다른 이해를 하는 것이 신유물론. 근데 이거를 제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유물론이 출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물리학 아세요? 황교안 목사님 저기 물리학과 나오셨죠? 예. 어. 근데 맨날 맨날 얘기하기를 저는 물리학과를 다녔지 물리학 전공을 한 게 아니라고. 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좀 힘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카렌 바라드 이런 사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사람 물리학자예요.
응. 그리고 해로웨이 이 사람 얘기도 할 거거든요. 이 사람은 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불가분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다 과학자들 혹은 여성들. 이게 지금 이게 그 지평이거든요. 그 과학자들과 또 혹은 철학자들이 만나는데 그 지평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계속 얘기할 캐서린 켈러가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학자들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아주 초기에는 캐서린 켈러가 제가 학부 때 캐서린 켈러나 막 그 대학원 때 배웠을 때는 과정신학에만 있었어요. 캐서린 켈러가. 그런데 이 신유물론 이후에 많은 이런 과학적 발견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자꾸 철학을 해요. 과학과 철학이 만나고 여기에 신학이 가세하면서 이게 경계가 완전 흐트러지면서 이게 과학이야, 이게 철학이야, 이게 신학이야 라고 하는 그 경계 허물어뜨리기가 학문 안에서도 있어요. 이제는 이거를 다 학제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학제간 교류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의 학문이 구성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철학이 여기 따로 있고 신학 따로 있고 과학 따로 있고가 아니라 이게 그 안에서 얽히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켈러가 아주 요즘에 유능하게 잘 해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켈러를 소개했고 신유물론에 있어서 저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내용이 양자물리학이에요. 그럼 제가 양자물리학을 잘 아냐? 모릅니다, 여러분. 얼만큼 모르냐? 삼위일체론만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진짜. 저희 제가 아는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삼위일체론을 5분 이상 얘기해서 2단이 아닐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모임에서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다가 2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큼 양자물리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물리학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안에서 저희가 뽑아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래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바라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미팅 더 유니버시티 그, 그, 우주의 중간에서 만나기. 이 책이 카렌 바라드 책이 번역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네네네. 근데 저게 번역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뭐시기죠? AI로 번역을 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내용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히려 켈러 책보다 바르드 책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에 딱 떨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기강님이 올려주신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익숙한 물질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저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물질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나세요? 약간 되게 단단한 어떤 입자 같은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알맹이 같은 게 알갱이 이런 것들이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게 뉴턴적 고전 물리학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클이라고 하죠. 근데 입자 중심으로 세계를 봤던 거예요. 아주 작은 알갱이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알갱이는 고유한 이치를 가져요. 이게 데카르트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데카르트랑 칸트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다 넣었다가 오늘 그럼 안 끝날 것 같아서 오늘 다 드러냈어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갱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은 입자인데 고유한 위치를 가져요. 저희 지금 물질이잖아요. 어디에 있다. 이 컵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위치를 가져요. 그 위치를 갖는 게 입자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학자가 심플 로케이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단순 위치의 존재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로 정해져요. 그게 뉴턴적 물질이에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지금 뭐 좌표를 찍는 거예요. 그 좌표를 만든 사람이 데카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존재예요. 어디랑 비슷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위치.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늘에.
이게 고전 물리학하고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리학의 세계 이해와 하나님의 세계 이해가 너무 같이 닮아 있다라는 거가 놀랍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있어라고 묻는 것은 또 이게 이제 고전 유천 물리학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이때 세계는 이미 완성돼 있는 상태고요. 관찰자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라고 말하는 건 이미 보고 있잖아요. 주객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느껴지세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세계 바깥의 절대적인 존재를 고 세계는 그에서 만들어진 객체라고 했잖아요. 이게 초월과 내재가 분리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볼 것이 왔습니다. 홍수님 되게 익숙하실 텐데 혹시 이런 거 익숙하신 분 계세요? 이 그림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정규님 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그 바라드 보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이중 슬릿이라는 단어를 되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혜진 선생님 국문학 하신 분 이중 슬릿 얘기를 입으로 꺼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예 저 지금 처음 들어요. 이 이중 슬릿을 빼놓고는 이 물질에 대한 이해를 넘어갈 수가 없는데 볼게요. 그렇게 고전 물리학, 그 뉴턴이 언제적 사람이죠?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1600, 1700년대.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실험을 하는데 이 이중슬립 실험 앞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인데요.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전자총이 있대요. 세상에 전자를 쏘는 총이 있는 거예요. 전자를 그 전자 입자 하나씩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쏠 수 있는 전자총이 있어요. 슬릿이라고 하는 거는 찢어진 어떤 틈이잖아요. 틈. 그래서 슬릿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전자 슬릿을 쏴요. 자, 여러분 공을 던져요. A 슬릿과 B 슬릿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스크린이 있어요. 찍혀요. 그럼 어떻게 찍히겠어요? 공을 세게 던져가지고 슬릿을 딱 통과해요. A든 B든. 점으로 남겠죠, 점. 그쵸? 공 던져서 스크린에 찍히면 점 하나.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머리로 생각하는 사고 실험은 전자를 쏘면은 입자니까 전자가 입자가 맞아요, 여러분들. 전자는 입자니까 점점점점점이 쓰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줄이 생기는 거죠. 전자총으로 쏘면.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런데 이제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그 스크린에 어디 하나는 밝고 어디 하나는 어둡고 하는 것들이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뭔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입자처럼 움직여서 점점점점 찍혀서 두 줄만 딱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 두 줄을 벗어나는 안에 패턴이 이상한 모양이 형성된 거예요. 즉 하나의 경로를 지나고 특정 위치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패턴, 무늬가 나타났는데요. 이걸 간섭무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섭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파도가 하나가 와요. 그런데 더 큰 파도가 합쳐지면 옆에서 또 다른 파도가 왔을 때 합쳐지면 이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게 이제 간섭이에요. 혹은 큰 게 오고 또 작은 게 와요. 그럼 조금 더 작아지죠. 이것도 간섭이에요. 이런 패턴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혹은 그 음파가 진동에서 울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파동이라고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이 파동은 입자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소리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만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전자는 반드시 입자였는데 이게 동글뱅이 같은 공이었는데 왜 이런 게 일어나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절 개념을 잠깐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데 디프렉션이에요. 그 디프렉션이라고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전자총을 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이 이렇게 쏴졌을 때 이 좁은 틈 같은 거로 갈 때 부딪히잖아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럼 이 장애물을 지나면서 이게 퍼지는 거예요. 뭐가 싹 퍼지면 이게 이렇게 물결을 만들면서 퍼지는 모양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회절이에요. 무언가 물질과 어떤 가로막힘, 뭐 장애물이라고 할게요. 요게 딱 만나면서
이 새롭게 생기는 패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절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파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절과 함께 파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전자는 입자인데 파동이 나올 수가 없는데 생각했던 거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하나의 위치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에 있어서 그 물리학자들이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김상욱 교수 아세요? 뭐 물리학자, 요즘에 여기 있는 김일권 님도 계신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김상욱 무슨 쇼 프로그램 나오는 거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 양자물리학 하는 거 설명하는 거 듣거든요. 데프콘이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훨씬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상욱 교수가 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사람들이요, 파동 같다, 입자여야 되는데 왜 파동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아인슈타인하고 아인슈타인이 하이젠베르그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삐져서 간 거, 그 사건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자는 입자인데, 그리고 광자, 이 빛도 입자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입자가 아니고 파동의 운동을 보이냐고. 입자는 딱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험을 더 한 거예요. 지금 1번 말고 2번 보면요, 경로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움직이길래 딱 점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 말도 안 되는 패턴들이 자꾸 일어나서 어디에다가 찍히는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지금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 건가?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유튜브 유튜브에 그거가 나왔거든요. 혹시 도움이 되길 바라시면, 저도 저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조금 이 세계에 대한 신학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설명 다시 하면 2번을 보시면 경로를 알고 싶어서 추가한 게 있어요. 보면 전자총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쏴지잖아요. 그 다음에 슬릿에다가 빛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빛을 쏘는 거예요. 쏘는 걸 한 거예요. 왜요? 빛을 쏘면 뭐가 있죠?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를 알고 싶어가지고 슬립 근처에다 전자기파를 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빛이 전자에 부딪히면 위치를 알 수 있다. 빛이 전자를 밀어내면서 그 에너지 속에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분명히 아까 빛을 쏘기 전까지는 회절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서 그 파동의 운동을 보였는데, 빛이라고 하는, 빛을 쏠 수 있는 장치를 더하니까 갑자기 두 줄, 회절이 없어지고 입자 운동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거칠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안 보고 있으면 파동이 되는데 보려고 하면 입자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측정하려고 하면 계속 입자 운동으로 딱 점만 찍히고요. 아, 그럼 이 장치를 안 해. 그럼 갑자기 파동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귀신처럼. 그 과학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측정 장치를 넣고 보려고만 했는데 왜 자꾸 결과가 바뀌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 전자가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뭐랑? 장치. 이 슬릿을 지나가면서 장치와 빛이랑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전자는 원래 정해져 있다. 물질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 얘기 너무 많이 하시죠?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전자가, 물질이 원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물리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중슬릿 실험을 하니까 이 혼자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실체나 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 플러스 측정 장치 플러스 이런 것들이 다 관계 맺으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불확실성,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언어들이 이 안에서 등장하는데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뉴턴 물리학에서 보면은 슬릿 1로 가가지고 점 하나가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동의 운동으로 갈 때는 가능성 1, 슬릿 하나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 5어가 아니고 플러스, 엔드. 슬릿 하나 플러스 슬릿 2. 이걸 중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장치와 환경의 얽힘으로써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요.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존재는 조건과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있어서의 다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 예요. 그래서 슬릿에 센서가 있음과 없음에 따라서 물질이 완전히 다르게 다른 패턴을 보이고 다른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거.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조건이 달라지자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리 어떤 존재가 하나의 상태로 규정된 상태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특정 방식으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 자체고 그 가능성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물질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고전 물리학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 존재가 굉장히 많이 고정돼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픽스드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다면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존재는 조건과 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능력주의, 성과주의, 이거가 이 지금 물질의 이해를 완벽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유물론을 얘기하는 게 능력주의랑 성과주의 자체가 사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능력주의 같은 거나 성과주의 같은 거를 그 저항의 담론으로서 지금 신유물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주의와 그 성과주의는 뭐에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개체 중심적이거든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잘해서 그 성과와 그 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해. 이것은 공정이야. 이게 사실 뭐가 문제냐면요. 물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질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세계, 과학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신학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는데 과학 얘기하면은 귀가 이만해지니까 이상한 창조과학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노아의 방주 발견했다고 하고 우리 교인들이 진짜로 아니라고 했더니 노아의 방주를 자기네들이 봤다는 거야. 돌아버려. 아이고. 그게 왜 그렇게 계속 얘기되냐면 과학이 엄청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야 할 과학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물리학의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회절은 패턴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슬릿 간격이 바뀌면 패턴이 바뀌어요. 빛의 파장이 바뀌면 패턴도 바뀔 수가 있어요. 장치가 또 다른 장치로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능력주의 자체가 이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방식이 과학적으로 틀려먹었던 거예요. 너무 제가 지금 벌써부터 화나고 있죠. 좀 덜 화내고 뒤에서 더 화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존재는 고정된 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생성되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얘기할게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존재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가 먼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론으로 가면 더 깜짝 놀랄 건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먼저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존재 자체가 먼저 있는 건 없어요. 이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오롯이 혼자 전자처럼 입자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 파동과 회절 속에서 하나님 운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양자 전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이 먼저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제 거 지금 배경화면을 보시면 남성하고 여성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양극단에 남성이라는 것이 있다 치자고요. 여성이라는 것이 있다 치자고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막 서로가 섞여가지고 결국에는 사실 무지개도 이 안에서 무지개 자체도 저 모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배경처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자라고 하는 속성 속에 사람이 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까 본래적 정체성 여러분들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런 건 없어요. 정체성이라는 것도 무언가 속에서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의 잠깐 20년일 수도 있고 누구는 하루일 수도 있어요. 그 정체성에 그 픽싱된 건 없어요. 아예 그런 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 물리학 세계에서 얘기를 빌려와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의 세계라는 게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계가 사실은 물질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올바르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계속 변형되고 생성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거 너무 소리자의 세계에서만 지금 당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자, 원자, 분자. 근데 사실 큰 물체에서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실험 기기나 파장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없어서 실험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동의 성질이 있거든요.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전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입자로서 찍힐 때도 있고 파동으로서 찍힐 때도 있잖아요. 파동 운동으로서 패턴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동 성질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도 어떤 물질에게도 이것도 다 물질은 단단한 것이 아니고 파동적이고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한테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그 성질이 물질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변화라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패턴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절적 사유를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저 빨라요?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괜찮으시죠?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아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똑똑해 보이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캐치해가지고 종합을 한번 해보셔요. 그 다음에 회절에서 사유로 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카른바라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물질은 나로 띵이라고 돼 있거든요. 띵이 그 영어로 돼 있는 문장 보면은 무엇이잖아요. 뭐 어떤 것. 그것이 아니고요. doing이에요. 어하고 doing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는 명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안 들어가요. doing. 하는 것이에요. 함. 이게 컨질링이라는 게 이렇게 딱 응축되는 거거든요. 에이전시의 응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이전시가 하나의 응축돼 있는 거, 어떤 움직임, 두잉하는 것이 응축돼 있는 것 자체가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명사일 수가 없어요. 물질은 그래서 매터링. 이제 물질은 동명사일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고 관계 맺으면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질을 매터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 이제 회절을 잠깐 2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겹치고 간섭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슬릿의 간격이 바뀌면 바꿔지고 파장 바뀌면 바뀌고 그 결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밑에 다시 한번 그 바라드의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해왔거든요. 보면 우리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생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회절과 반영. 저희가 지난주에 리플렉션, 반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반사, 거울 그대로 투영해가지고 그거 아니고 반사되는 거 아니고 참여하는 거, 생성에 참여하는 거.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장치로, 어떤 관찰자로, 어떤 전자로, 어떤 슬릿으로 그렇게 이 세계 속에서 그렇게 참여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생성에 참여하고 있다고. 어차피 현상이 다 이런 생성 속에서 현상이 보여지는,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드가 저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반사와 회절의 차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갖기를 바라면서 좀 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반사라고 하는 건 동일성이잖아요. 그래서 A는 A다라는 것이 반복되는 건데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전제가 왔을 때 장애물을 만나. 물질이 무언가를 만나요. 미팅인 거예요. 만나요. 요소들이 서로가 만나서 서로를 변형시켜요. 어떤 특유의 패턴의 모양들을 만들어내요. 차이가 보세요. 저 따로 있고 동윤님 따로 있고 지금 여기 소연님 따로 있고 이미 성질이 다 있고 잡혀 있어요. 너, 쟤, 나, 개체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차이가 일이 본래적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회절에서 발견하는 얘기예요. 물질 담론적 얽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했던 설명을 담고 있어요. 계속 개념어를 제가 엄청 제거했는데도 이 개념어랑 같이 설명을 해보면 이건 좀 중요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물질하고 그 디스커시브가 담론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버틀러 실수한 게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담론 중심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한 그 얘기예요. 물질하고 담론이 계속 같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의미를 낳고 의미는 물질을 재구성하고 이 두 개 자체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질은 어떤 단단한 실체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관계 속에서 물질 자체의 본래적 성질이라고 하는 걸 규정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담론이 있어요. 어떤 물질을 하고 하는 김정원이라고 하는 김정원은 목사다라고 하는 그 담론 자체만으로는 이게 이 차이를 생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예를, 이게 너무 추상적이게 보일까봐 제가 예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면 초음파와 태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카람바르드가 되게 자주 하는 예시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자, 과거에는 배에 아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해서 알았죠. 그리고 느낌으로 알았죠. 오바이트나 몸의 어떤. 그런데 초음파라고 하는 기술 과학이 발달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음파라는 물리적 장치가 태아를 시각화해요. 태아 그 사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주변에 임신한 사람들의 사진들. 그래서 태아는 잘 들으세요. 그 전에까지는 태아가 독립된 인격체라고 명명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초음파의 발견으로 인해서 태아는 갑자기 저희한테 시각화가 되잖아요. 초음파 사진에. 그러면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면서 여기 다음에 윤리적 법적 담론을 만들어요. 낙태는 안 된다. 몇 주 이상은 안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말하기가 어려워요. 태아는 생명이다 라는 담론이 강화된 것은 초음파 기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질에서부터. 태아는 생명이다라는 건 담론이잖아요. 그런데 초음파라고 하는 물질적 어떤 장치가 없으면 이게 독립적 인격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담론이거나 윤리적 실천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4D 입체 등으로 해가지고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이 기술과 물질 자체가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태아의 이제 임신부의 행동을 제약한다거나 이 임산부가 이제 뭐 낙태를 하러 가면은 그 윤리적으로 제약을 받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음파 기계, 물질이죠. 생명윤리, 담론이죠. 이게 얽혔어요. 그 얽힘의 결과가 뭐예요? 태아예요, 여러분. 태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형성이 안 됐어요. 초음파가 오기 전에는. 다시 초음파 기계, 물질, 생명윤리, 낙태하면 안 돼. 담론이죠. 법이죠. 요게 얽혀요. 태아라는 존재와 함께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질 담론적 얽힘이에요. 요거를 양자물리학에서 바라드가 가지고 온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 설명할게요. 제가 되게 재밌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지점인데 아까 그 황영은 그 무지개센터 그 계시는 그 요연님이 장애인 얘기도 잠깐 해서 이 얘기도 같이 하면 경사로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거 베리어 프리라고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휠체어 탄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장애인은 어떻게 규정이 되죠? 이동 불가능한 장애인이 돼요. 자, 신체 문제예요? 계단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계단의 문제예요. 이동 불가능하게 만든 건 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계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체라고 하는 장애가 계단이라고 하는 물질과 만나면서 이동 불가능한 장애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과 담론이 계속해서 얽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인권 담론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건물의 물리적 구조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담론 자체가 물질을 바꾼 거예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새로운 물질적 배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세계 구성하는 것이 이렇게 물질과 담론이 얽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초월적인 어떤 신과 그 세계 속에서 관계하는 신 자체가 불가분하다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서 해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괜찮죠? 이게 지금 감이 잡히시죠? 이 관계가 맺어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이동하는 주체로 의미가 생성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담론과 물질에 가는 거고, 차별한다는 장애,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그것도 물질과 담론에 가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물질과 담론을 어떻게 새롭게 배치해야 하는가가 윤리적 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얘기를 바라드가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고정된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얽힘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건이다. 요렇게. 요거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켈로로 갈 수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물질 기호적이라는 것을 여기 가운데 있는 볼드한 것만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존재가 먼저 있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생물학자인 헤로웨이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브라이도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볼드된 거 한번 볼게요. 체현된 존재라는 게 나와요. 말이 좀 한문이라서 어려운데 영어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M이거든요. M이 어디다가 새겨졌다라는 뜻이에요. embodied, 몸에 새겨져 있는 주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경험되어 있는, 내 몸에 쌓여 있는 어떤 그 체현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주체. 우리는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몸으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이것도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 그 마리온 영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공을 던지면 여성들은 손목만 이렇게 움직여서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힘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조심해라, 다리 오므려라 이런 사회적 기대를 받으면서 해가지고 여성은 스스로 공간을 좀 좁게 쓰도록 체현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체현되는 거. 그러니까 가부장적 규범의 여성이 근육과 자세라는 물질적 형태로 체현된 거예요.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체온되는 것은 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임약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피임약을 먹으면 가임기에 있는 자궁이 있는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 몸의 호르몬이 변함으로써 생리가 멈추죠. 이런 것들도 그 피임약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 어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리를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담론들이 만나면서 이 안에서 체현된 존재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로는 그 LGBT 그 성소수자 얘기를 해볼까요? 성소수자는 그럼 타고납니까? 아니면은 뭐 만들어집니까? 개인은 만들어져요? 아니면 개인은 태어나요? 이거 진짜 많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담론 안에서는요, 이렇게 결국 제가 하는 것도 담론이긴 한데, 지금 브라이도티, 바라들, 헤로이가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게이로서의 삶은요, 이제 게이를 예로 들자면은, 단순히 사회적 언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 몸이 본래적으로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과학적으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 제가 게이라고 할게요. 제 몸에 살, 신경, 이것도 게이로서 당연히 타고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호르몬. 이것도 타고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장치를 만나냐, 어떤 관계를 만느냐. 제가 어떤 한 반에서 제 호르몬 자체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타자의 몸이 있어요. 그 몸과 반응을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과 만나면서 요동해요. 팅글이라고 하거든요. 이 팅글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도 무언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내 몸이 타자의 몸과 무언가 결합하면서 내가 응시하면서 내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름을 생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물질적 형상도 LGBT예요. 이성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배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물질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생신고서에 성별칸을 여성이라고 계속 쓰고 결혼 제도, 광고,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는 몸을 끊임없이 이성애자지라고 하는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이드 팀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배치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성의 배치가. 사실은 우리는 고정된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생성하고 전이하고 변화되어서 이성애자라고 하는 존재들도 사실은 변할 수 있는데 이 사회적 배치가 이성애적 사회적 배치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생성되고 변화되는 것이 잘 안 보인다라고 브라이드트가 말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체현된 우리의 몸이겠죠. 만약 이성애자분들이 계시면 그게 너무 견고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변화와 생성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래서 탈정체성, 생성, 역동성 이런 것들을 이 몸에서 계속 이제 고정된 주체가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목적 주체라는 개념을 또 프라이브티가 얘기를 합니다. 넘어갑시다. 잠깐 물 좀 먹고요. 정규님 부쩍 더 많이 그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더 심오해지셨는데 괜찮으시죠? 앞에 거 잘 안 잡히시는 부분 여기서 한번 이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 신학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사유가 우리가 지금 합류하고 있거든요. 바라드가 회절을 얘기했어요. 존재는 독립된 실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고 헤로인은 얽힘, 뭐 바라드도 말한 얘기지만 어떤 운동 속에서 계속 매듭지어져. 어떤 관계에 선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관계보다 먼저 있지 않아요. 이건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연기설을 혹시 안다면 사실 그 내용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계는 운동 속에서 매듭지어지고 브라이드티는 유목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도달하는 새로운 세계관은 물질은 생성이다예요. 물질은 고정된 어떤 실체거나 고정된 입자 얘기 아니에요. 죽은 재료 아니고 꿈틀대는 역동적 에너지, 메터링, 동명사로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물질은 이제. 존재는 관계예요.
고립된 섬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주의나 어떤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거 전혀 원래가 아닌 거. 물질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거. 서로에게 침투해 있는 연결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는 아까 유목적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데 되어가는 거예요. 고정된 나 아니고 관계 속에서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팍팍 드리면서 왜 했냐면요. 이러한 얽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세계가 완전 달라졌단 말이에요. 물질의 이해가 완전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게 물질의 이해가 달라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계속 고전 물리학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계속 그리스 철학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고 이 세계 속에서 물질의 생성,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리학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 내 몸, 여러분들의 몸,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태까지는 안 담았어요. 비인간 존재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 자체가 이렇게 얽힘 속에서 사건화되고 현상화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이게 가장 처음에 강의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얘기한 건데요. 어, 하나님은요, 회적과 얽힘의 세계 속에 계세요.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이제 세계 이해 속에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세계의 물질이 얽힘이고 물질과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떼어질 수 없는 세계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 언어나 로고스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 이해가 이런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설득력을 잃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만든 폭력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능신이 하나님 얽힘 속에서 드러나신다고 이 켈러가 말을 해버려요. 얽힘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얽힘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예요. 이제 물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입자적인 위치가 어디에 존재가 그 위치가 거기 딱 찍히는 그 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물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운동하고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움직이고 감각하고 계셔?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우리를 생성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얽혀가면서 나를 어떤 물질적 훈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물질적 생성을 하고 있어? 이 물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단순히 세계와 섞여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계 바깥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 깊이 속에서 얽힘의 자리에서 우리와 삶과 몸 역사 속에서 드러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친밀하게 신앙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근데 이 물음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 이 얘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세계 이해가 달라지는, 물질의 이해가 달라진 속에서 어떻게 관계 속에서 일하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관계 밖엔 없는 거예요. 세계 밖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 관계 안에서만 일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부정신학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아니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근데 이제 전통적 부정신학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들어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그 부정하게 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아니야. 그 너머에 하나님은 계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작은데 하나님을 다 규정할 수 있겠어. 근데 전통적인 부정신학은 좀 하나님의 언어와 그 하나님은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제 모니터가 이상해져서. 전통적인 거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아니야. 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만약에 그
뭐 정규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면 너무 그 너머에 계시지. 이 아니 속에 부정신학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켈러의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초월적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 알 수 없음이 아니라 켈러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고정하고 축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없어. 이 부정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고정되고 축소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냥 픽스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게 언노잉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이걸 한국말로 몰라지기라고 번역을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했고 앞으로도 저희 안에서 생산되는 글에는 언노잉을 몰라지기, 동사 형태로 얘기를 하려고 몰라지기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제가 저랑 되게 친한 그 교회 분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다를 떠는데 제가 너무 많이 배웠던 게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납작 엎드려서 순종적이어 본 적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는 그분들이 그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었어요. 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게이였는데 게이로서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린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죄인만 될 뿐이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잃어버렸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나 진짜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만들었어? 하나님이 진짜 나와 어떻게 관계해? 나랑 관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죄인이라고만 말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해체하는 작업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수용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수용되는 경험을 했다는 그 고백을 어제 제가 들었어요. 그게 몰라지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작년 5월에 결혼했어요. 축하 감사합니다. 그 5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거시기 그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주례하실 때 이 몰라지기를 얘기했어요. 다 안다고 해서 결혼을 하면 지금 헤어지라는 거예요. 주례하는 동안에. unknowing.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모른다. 다 안다고 하는 놈은 사실은 정복할 때만 다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제국주의적으로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이용 가치로서 얘기할 때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지. 난 저 사람을 다 안다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몰라지기. unknowing. 난 저 사람 몰라.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야.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모자란다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몰라, 멍청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연인 관계도 오래 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지기라고 하는 건 이건 한 물질과 물질, 인간과 인간, 한 존재와 한 존재가 만날 때 이 언노잉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지능이 부족해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너무 풍부하고 복잡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가둘 수 없음을 말하는 사실은 고도의 겸손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오늘 어떤 배치 속에서 어떤 관계와 얽힘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생성될 가능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가능성 말고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축복받아 마땅한 이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 물질, 타자, 어떤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그 관계가 계속 얽히면서 하나님도 생성되고 우리도 생성되고 세계도 생성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노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엄청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패배나 무지로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폭력을 멈추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가지고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 음,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그 토론이 엄청 벌어졌었는데요. 그 토론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제가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똑같아요. 토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임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보면 수직적 초월이라는 얘기가 마지막에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저 하늘이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에서 뜻을 계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가장 깊은 소용돌이 관계의 얽힘 속에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내재적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내재적 초월 그 볼드해 놓은 거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세계 너머가 아니라 세계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세계로 다 하나님이 세계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로 환원되지 않는 이게 초월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로 환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월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초월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갇히지 않고 나가는 게 초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 계시긴 하는데 그 관계 자체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김정은은 하나님이 무슨 관계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그 관계로 환원되지도 않아요. 거기서 초월자의 면모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솟아남인데요. 그러니까 그 굳어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흔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차별과 혐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새로운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과 혐오를 발견하는 어떤 그 연결이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균열이. 그 균열과 틈 속에서 하나님이 생성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거기서 솟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굳어진 질서를 흔들고 없었던 삶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통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생성을 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노래 저희 안 불러요. 우리 교회는 그 찬양 안 해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신경증적인 게 혼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그 고백하면 가슴 뜨거워져요. 저도. 그런데 일부러 안 불러요. 왜냐? 계속 생성의 하나님 놓치고 계속 어디서부터 개입해와가지고 어떤 역사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계속 사람들한테 폭력의 신이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안 하려고 언어를 저희가 그 다른 노래들을 부르거든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맞춰볼까 해요. 다음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 기존의 방식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외부에서 개입하는 존재로 상정하는 방식을 이제 저는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분들하고 계속 하는 건데요. 세계를 조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혹시 드라마 그 영화 아세요? 그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게 가장 문제적이에요. 네. 그게 가장 그 선민의식을 보여주고 너는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거 비디오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한테 특별하다고만 얘기하는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인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걷는 것도 아니에요. 켈러의 신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회절은 누군가를 뭔가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새로운 패턴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이 패턴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장치가 바뀌면 관계도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전혀 다른 무늬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존재예요. 어떤 깊이예요. 어떤 힘이에요. 그리고 존재하는 분이에요. 질서를 유지하는 거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관계를 다시 엮어요. 막혀있던 흐름들을 흔들어요. 흔들리는 하나님이고 흔들리는 교회니까. 굳어진 구조 속에서 다른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냐? 지금은 민중신학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민중신학을 제가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정이고 이게 반이에요. 이 여러분들 변증법 논리 많이 들어보셨죠? 정과 반이 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정반? 합이죠. 전체. 제가 지난번에 일과 다의 폭력을 얘기했는데 그 일자로 계속 귀결돼요. 정반도. 어떤 모순이 생기고 그 모순이 이게 이제 해결의 개념으로 가면 절대 정신이에요. 절대 정신에서 모순이 생기면 다시 절대 정신으로. 절대 정신으로. 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하나로 계속 귀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퀴어라고 하는 것이 아파요. 사회적인 어떤 차별 속에서. 근데 이게 이성애자가 되는 운동이 되는 경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성으로 다시 전체 포괄주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언어도 저한테 약간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언어니까. 이 얘기가 관계를 닫고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체로 정상성 오케이. 항상 인권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남성만 사람이야? 우리도 넣어줘. 그래 오케이. 여성 백인은 사람. 여성 백인만 사람이야? 우리 흑인이야. 흑인 여성도 넣어줘. 오케이. 흑인 여성도 남자처럼 사람. 요렇게. 아, 장애인도 사람이야. 아직 장애인 사람 못 됐어요, 여러분들. 전철도 못 타는데 어떻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도 없는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직 아니야. 근데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자체가 이동권 싸움이 지금 전장현 싸움이 가장 대표적인 얽힘의 저는 얘기고 이 안에서 생성에 지금 신학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장현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장애우 이런 거 아주 그냥 철폐해버리죠. 그런 그거 자체가 포용주의적인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까 계단이라고 하는 물질 없애야지. 그 얽힘 속에서 자꾸 차이를 생성하는 거예요. 차이를 부정하면서 나 장애인인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차이를 좀 없어줘. 그리고 나 비장애인처럼 만들어줘. 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전장운동이 나 차이로 계속해서 있을 거야. 난 차이를 긍정해. 나 지금 휠체어를 긍정해. 그 상태. 그거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성이 일어나게 하는 거. 질서를 반복하지 않은 거. 기존 구조를 강화하지 않는 거. 다른 관계를 발생시키는 거. 그래서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다른 패턴을 생성하고 잘린 관계를 다시 흐르게 하는 운동으로서의 하나님. 물론 존재로서의 하나님도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왜 자꾸 존재 자체로만 얘기하지 않냐면 존재라고 하면 위치를 자꾸 기억하게 되니까 운동, 힘, 기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제가 계속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존재론적으로 자꾸 위치를 갖는 어떤 초월적이고 개입하는 하나님 아니고 생성되는 얽히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운동, 힘, 어떤 생성, 변화, 관계 이거 자체가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가 언어를 다시 가져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세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세계를 발생시키는 거. 그것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하고 싶고 이 얘기에서 사실 교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은 읽고 마칠게요, 제가.
하나님은 다치지 않게 하는 깊이. 그러니까 아까 깊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생성을 중단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그 속에 하나님 계셔요. 그 관계 그 속에 바로 단절되고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구조를 강화시키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운동. 좀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깊이. 하나님은 고정된 답이 아니고 관계를 다시 열어내는 깊이다. 변화는 판단을 멈추고 다시 보는 거. 관계하는 건 계속 생성되게 하는 거. 공동체가,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준 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거. 그래서 이 신학은 누가 옳은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여성이 옳다, 흑인이 옳다, 뭐 성소수자가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가능성이 계속해서 살아남는가. 혐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를 작동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다시 여는 거. 이 지금 사실 이 말이 되게 어렵긴 한데요. 여기서 제거를 제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떤 세계를 제거하고 다시 전체로 모이는 거. 이걸 지금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세계가 있고 지금 무언가 달라? 잘라내고 동그라미. 또 하나 전체를 만들고 또 잘라내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떤 것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닌 그 배치를 바꿔내고 그 세계에서 계속해서 생성하고 와그락을 떠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신학.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멈추는 순간 그 하나님이 실망하시니까.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일하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하니까. 그 세계를 다시 열기를 제언하면서 여기서 일단은 강의를 마쳐봅니다.